스마트 맘마미아는 2017년부터 삼성전자 R&D 센터의 지원으로 푸른나무 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서초구립 방배 유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및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뇌를 알아야 스마트폰 중독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간 편성은 약 80분 정도 뇌과학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전에 받은 질문 답변과 함께 실시간 채팅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인원에 대한 개별 답변이 모두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강의 중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종료 후 강의 평가는 사전 신청해 주신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발송하오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채팅에 개인 비방 및 악플은 사전 고지 없이 차단 및 퇴장할 수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이지브레인 정신건강의학과 대표 원장으로 계시고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사이시며 도파민 이야기 등 다수를 저서하신 이재원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고요. 지금 이지브레인 이제 의원을 운영 중인 이재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2008년, 9년 이때쯤부터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이 있는 친구들을 같이 이제 치료하면서 생활을 해왔어요. 맨 처음에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진료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전에 제가 한 2005년부터 ADHD가 있는 아이들을 봤었거든요. 좀 산만한 아이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계속 자라서 성장하면서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확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를 좀 의학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중독이 있는 아이들을 진료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간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부모님과 이제 대화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좀 반복되고 쌓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내용을 이제 책으로 이제 엮어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중독 그리고 도파민 이 책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도파민 이야기라고 하는 책까지 조금씩 내용을 더 덧붙여서 예,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 도파민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중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뇌과학 관점에서 본 이런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좀 부족하거나 조금 더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이런 책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지브레인 TV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도 역시 이제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고 있고요. 혹시나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에 올라온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좀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네,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고 이런 이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뇌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이제 굉장히 어렵고 좀 접근하기 힘든 이런 분야라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생소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뇌과학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야 그래서 뭔가 좀 정확하게 이해도 가능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개념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한 한 쉽게 이제 이해가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중에 이제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뇌 안에 있는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 호르몬 중에는 앞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고요. 저 호르몬은 주로 집중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 ADHD 치료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ADHD 치료제가 대부분 저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좀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중도 좀 좋아지고 좀 말똥말똥해지고 에너지도 좀 올라가고 이런 효과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도파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도파민은 뭔가 우리의 쾌감, 어떤 의욕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도파민과 그 옆에 있는 이제 세로토닌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이 뇌에서 거의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뇌는 거의 식량처럼 중요한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적정한 양의 세로토닌과 적정한 양의 도파민이 뇌에 공급이 되어야지만 뇌가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도파민이 부족해졌을 때 주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은 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도파민을 대리만족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게 돼요. 네. 도파민을 아주 즉각적으로 대리만족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식욕을 참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이제 먹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먹는 행위 자체가 도파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파민에 나와 있는 기능들 중에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은 즐겁고 뭔가 기쁘고 뭔가 안정이 되고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도파민이 충분할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렇게 유혹이 심하지는 않게 돼요. 근데 이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굉장히 뭔가 즐거움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도파민 부족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스마트폰을 이제 잡게 되면 잡자마자 기분이 좀 나아지면서 막 뭔가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보호자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가 정말 집중력이 떨어지는 ADHD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너무 헷갈린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애가 공부하는 책을 잡으면 정말 10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뭐 먹겠다고 하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고 집중을 너무 못해서 ADHD 같은데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만 잡고 있으면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공부를 할 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스마트폰을 잡게 되면은 도파민이라는 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집중이나 어떤 이제 즐거움 같은 이런 어떤 스마트폰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서 보이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도파민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뇌의 관점에서 좀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하나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이런 뇌 안에 있는 호르몬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행복한 상태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또 엔돌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충분한 양이 나오게 됩니다. 행복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세로토닌은 뭔가 행복한 상태에 나의 어떤 에너지를 더해주게 되고요. 도파민은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마음과 즐거운 어떤 상태,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고, 엔돌핀이 어떤 여러 가지 도파민이 나올 만한 것들의 의욕을 더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나 인간은 어린 아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 안에 이런 호르몬들이 다 줄어들게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서 뭔가 에너지도 안 나고 기운도 안 나고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의욕도 안 생기고 해야 될 거는 자꾸만 미루고 싶고 또 엔돌핀 역시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뭔가 좋은 어떤 생각이나 뭔가 하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독의 시작은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중독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호르몬을 좀 즉각적으로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독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또 중독에 이르는 것 중에 우리 뇌에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은 액셀러레이터처럼 뭔가 어떤 좋은 것들을 계속 더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뇌의 브레이크처럼 뭔가 이제 고통을 수반하는 것들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런 각각의 다른 회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행동의 이제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되고 이 시스템은 굉장히 자동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학습이나 배우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그러는 게 뭔가 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몇 번의 노출만 가지고도 중독 상태가 확 만들어지는 게 이 뇌 안에 있는 이런 고통회로나 보상회로 같은 이런 회로가 자동적으로 어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고통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뭔가 힘들고 통증을 수반하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고통회로가 작동하면서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고통회로가 너무 자동적으로 너무 강하게 이제 작동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뭔가 어떤 공포증이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고통회로가 자동적으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작동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보상회로도 역시 내가 좋은 것들은 계속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하는 이런 자동화된 회로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중독의 문제를 일으키는 보상회로가 너무 적절하지 못하게 작동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중독을 일으키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보상회로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호르몬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가보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뇌의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주로 전두엽에 갔다가 공급이 되는 이런 호르몬이고요. 자동차로 말하면은 액셀러레이터처럼 어떤 행동을 더 만들게 하는 어떤 행동이 더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정도 작동해서 나한테 유익한 행동을 반복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면은 우리 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호르몬일 텐데 보통 중독 상태라고 한다면 나한테 뭔가 반복했을 때 피해가 되는 이런 행동조차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액셀레이터처럼 반복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중독이 뭔가 좀 어떤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뇌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호르몬에 대한 설명, 제가 도파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이제 뇌에서 그럼 도파민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중독은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뇌가 건강할수록 중독에는 면역력이 생긴다고 할까요? 뭔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잘 대응하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어, 그렇지 않고 이제 뇌가 뭔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중독의 문제가 나한테 더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이 프로이트 박사님이세요.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프로이트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한 100년이 조금 넘었네요. 1910년 이때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제 이때는 뇌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이트 박사님은 맨 처음에는 이제 뇌과학자였는데요. 신경세포를 막 연구를 하고 거기다가 전기 자극도 주고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신경세포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뭔가 이해를 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다음부터는 환자를 상담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이렇게 이제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마음의 어떤 구조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 박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면담을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본능을 담당하는 예,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어떤 이제 본능에 해당이 되는 이드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뭐 남을 좀 도와주고 싶고 선행을 베풀고 싶은 이런 좀 도덕성에 관련이 되어 있는 슈퍼이고라고 하는 이런 구조물도 있고 이 이성과 이제 본능 이 사이를 적절하게 잘 중재를 하는 이제 이고라고 하는 이런 구조물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몇 가지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쳐서 1960년대쯤에 뇌가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구조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게 그 뇌의 구조물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뇌의 가장 안쪽에는 원시뇌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이 원시뇌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사람에게 본능을 담당하는 프로이트 박사가 말한 이제 이드에 해당이 되는 이런 구조물이죠. 이 원시뇌는 대부분 엄마 뱃속에서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서 나오고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뭔가를 먹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고요. 우리의 뭔가 호흡을 조절하고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래서 이 원시뇌가 죽게 되면 우리의 생명 활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돼요. 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내는 근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왜 어린 아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인간은 본능이라는 거를 꾸준히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본능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이 원시뇌가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가장 바깥쪽에는 이제 심피질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심피질. 그래서 피질이라고 하면은 보통 껍데기의 의미죠. 뇌의 껍데기에 해당이 된다는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뇌의 가장 바깥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껍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이성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성을 담당하는 심피질은 엄마 뱃속에서는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요. 한 20년을 거쳐서 성년기에 이를 때까지 이게 조금씩 발달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원시뇌와 심피질은 각각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조금 틀린데요.
원신에는 우리의 생명 활동을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생명체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생명 활동을 잘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저 신피질은 우리가 태어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피질에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면은 우리나라 말에 익숙해지고 미국에 태어나면은 영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신피질에서 언어도 발달을 시키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신피질에서 학습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원신해와 신피질은 각각의 맡은 기능이 좀 틀려요. 원신해는 생명체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 생명체가 어디 태어날지, 뭐 굉장히 더운 지방에 태어날지, 추운 지방에 태어날지, 뭐 미국에 태어날지, 한국에 태어날지,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태어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게 저 신피질의 어떤 역할이죠. 네. 자, 근데 저 신피질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원신의 이 본능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원신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저 신피질의 기능은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잠을 자고 싶거나 수면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게 되면 막 잠투정을 하고 뭐 잠을 안 자고 이겨낸다든지 이런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뭔가 배가 고프거나 이제 식욕에 관련된 원신의 본능이 올라오게 되면 막뭐 짜증을 부린다든지 운다든지 하는 그래서 신피질의 본능을 억제하는 기능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본능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내가 막 배가 고프다고 막 울거나 찡얼거리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적절하게 내가 지금 음식을 먹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본능을 조금 참고 대기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또 내가 오늘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뭔가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능의 수면 욕구를 조금 억제해 놓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 나한테 좋은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참을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신해와 신피질이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신피질이 이 본능의 욕구를 영원히 계속 억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능이 이 도파민이라는 거를 다 갖고 있거든요. 예, 도파민의 공장은 본능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피질이 본인에게 본능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잘 이끌어낼 때 이 도파민이라는 게 공급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능이 원하는 거는 몇 가지 욕구가 분명하게 좀 정해져 있어요.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뭔가 내가 뭔가를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욕구. 그래서 인간이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하게 되면 본능은 만족스러워서 도파민을 피질에다가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을 도파민을 공급받기 때문에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적인 욕구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본능은 나의 유전자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지속이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인 욕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때도 역시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게 생성이 돼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게 되고, 예, 이런 행동들이 이제 반복이 되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게 본능이 갖고 있고, 이거를 신피질 이성이 잘 해결을 해줬을 때 본능이 도파민을 공급해주면서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외에도 본능이 갖고 있는 거는 내가 뭔가 좀 존재감도 좀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남들한테 인정을 조금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좀 안전하게 있고 싶고 이런 본능이 요구하는 다른 욕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잘 뭔가 심피질이 해결을 해줬을 때 도파민은 원시뇌에서 나와서 심피질이라는데 공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심피질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본능이 원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사의 노릇을 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심피질에는 문제 해결 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문제 해결 회로.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보고 그 결과가 좋았을 때 이 원시뇌로부터 도파민을 공급받고 이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성취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적당한 난이도의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서 해결을 하게 된다면 이 심피질은 원시뇌로부터 도파민을 계속 잘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은 사실은 밥을 먹고 살고 있고, 예, 그렇지만 이 뇌는 도파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먹을 게 별로 없고 전쟁 직후에 어려웠을 때는 밥만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밥만 먹으면. 네, 그게 뭔가 식욕을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밥만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으면은 그게 행복한지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굶어 죽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발전했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어떤 식욕을 충족하는 걸로 이제 뇌가 도파민을 충분히 공급받는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예,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인정도 받고 어떤 적절한 성취도 이루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도파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환경들이 더 사실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한테 어떤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도 역시나 비슷합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환경으로는 너무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어떤 이제 동기부여나 욕구가 많이 생기지 않는 이런 어려운 공부를 이제 참아내면서 이제 해야 되는 도파민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꾸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 부족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자꾸만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들로 뭔가 도파민을 대리만족 받으려는 이런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 아이들 중에 스마트폰을 안 좋아하는 아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을 싫어하는 아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공급해주는 도파민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원시뇌와 심피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 몸속에 이제 야수 같은 원시뇌를 이제 한 마리씩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시뇌는 자꾸만 만족을 원하고 있거든요. 어떤 쾌감, 나한테 어떤 즐거움, 어떤 욕구 충족, 아니면은 나의 어떤 성취감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계속 원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원시뇌는 더 이상 우리한테 도파민이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호르몬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이성 조절 능력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원시뇌의 어떤 공격성,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겨내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잘 조절이 안 될 거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만약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지당하거나 잘 안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보이는 야수가 이제 화나 있는 얼굴처럼 아이는 굉장히 이제 공격성을 나타나게 될 수도 이제 있게 되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점점 이성의 기능이 강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야수가 잘 조련이 될 수 있게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이 조련사를 뭐 물거나 위협하지 않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결국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성이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게 이제 그래야지만 이성도 본능으로부터 도파민을 충분히 잘 공급받아서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본능도 이제 적절히 어떤 만족을 이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조금씩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도파민은 그러면은 언제 나오나? 예, 이거는 굉장히 이제 뇌과학 쪽에서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했던 실험인데요. 이 원숭이 뇌에서 언제 도파민이 나오는지 동물 실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이제 중간에 뼈 쪽 위로 올라온 부분이 거기가 이제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 그 앞에 R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보상이라는 거거든요. 리워드, 보상. 예.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이 도파민 보상은 이 직접적인 어떤 보상 이런 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들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제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공을 거뒀을 때 이랬을 때 도파민이 이제 바로 뇌에 공급이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칭찬과 성공과 이런 나한테 좋은 경험이 이 뇌에서는 바로 뇌에 어떤 도파민이 공급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칭찬이 예상이 되거나 성공이 예상이 될 때, 도파민은 미리 뇌에 공급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점수를 90점 이상 맞으면 그날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용돈도 조금 더 충분히 주고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셨다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받자마자 아직 어머니로부터 용돈이나 칭찬이나 어떤 맛있는 선물을 받기 이전에 칭찬이나 성공이 예상이 되었을 때 미리 이제 뇌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을 받자마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뇌에 도파민이 확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집에 와가지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이럴 때는 그냥 담담하게 뭔가 그런 본인의 좋은 것들을 이제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칭찬이 예상되거나 성공이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집에 와 보니까 그런 보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도파민은 이전에 공급된 거를 다시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엄마가 이번에 뭐 수학을 100점 맞으면 분명히 스마트폰을 새 걸로 바꿔주고 뭔가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이제 수학 시험을 이제 100점을 맞게 돼서 학교에서 받자마자 앞에 있는 도파민을 저렇게 이제 공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집에 딱 와서 봤더니 엄마가 이제 그러는 거죠. 엄마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워서 100점 맞은 애들이 너무 많다더라.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100점을 맞으면 그때 보상을 해줄게. 이제 이런 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도파민은 이전에 공급된 거를 이제 빼앗아 가면서 아이는 분노와 화나 이런 뭔가 어떤 어려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사람의 뇌에 이제 공급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고 요 다음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도파민이 어떨 때 뇌에서 가장 충분하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제가 그래프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에 따라서 도파민 양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확률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옆에 이제 A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맨 위에 P라고 하고 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확률이 0%면은 저게 확률이라는 의미거든요. 확률이 0%면은 저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10번에서 한 번도 성공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10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뭔가 경험하게 됐다. 이거는 전혀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맨 위에 있는 저 그래프를 보시면 도파민이 더 올라가거나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보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수학을 100점도 100점을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던 아이한테 수학을 100점 맞으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뭐 스마트폰도 사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야 아이한테는 그게 보상이 되지가 않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맨 아래 확률이 1.0이라고 하는 건 할 때마다 성공하는 거, 10번 하면은 10번 다 성공하는 거. 사실은 이것도 중간에 있는 다른 거에 비해서 도파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너무 시시한 거는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예, 시시한 거는. 이게 성인도 다 똑같습니다. 너무 시시한 거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요. 너무 어려운 것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아주 어렵거나 너무 쉬운 것들은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은 도파민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어떤 거냐? 확률이 한 절반, 아니면은 확률이 0.75, 이 정도면은 내가 10번 시도하면은 반타작 이상 하는 거죠. 반타작 이상? 예. 그래서 내가 10번 시도해서 5번에서 한 7번, 8번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뇌 안에 있는 도파민은 가장 많이 나에게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런 활동에 더 재미와 더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도파민의 특징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게임. 네. 그래서 아마 부모님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게임이 처음에 하려고 그럴 때부터 너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게임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절대 처음 하는 사람이 어렵게 게임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그 쉬운 게 점점 어려워지죠. 레벨이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사람이 게임을 반복할 때마다 저 확률이 0.5에서 0.75 저 사이에 되게 아주 그 난이도를 잘 맞춥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도파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자, 근데 그럼 공부는 어떠냐? 공부는 부모님 생각이 약간은 뭔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일찍 빨리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먼저 접해야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만약에 선행학습을 해서 아이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자꾸만 들이대면 아이는 공부에 도파민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못해. 어려워. 이건 하기 싫어.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라는 거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엄마가 화난 얼굴을 보이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나이 또래 다른 아이를 못 따라가더라도, 못 쫓아가고 낮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에 대한 난이도를 좀 낮춰서 확률이 0.5에서 0.75 정도 사이가 되게 맞춰주시는 게 사실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오는 친구들은 거의 많은 친구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뭐 수학을 포기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공부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고 그 수준을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여러 곳에서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수준을 낮춰주면 그리고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공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이 난이도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어떤 의욕과 어떤 도파민을 이제 공급받으면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능이 충족이 될 때 원시뇌에서 나와서 우리의 이성에게 공급이 되는 거고, 이성이 도파민을 많이 받아야지만 충분히 안정이 되고 본능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충분한 아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이 되고 나중에 내가 받을, 지금 당장 나한테 받을 보상,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받을 보상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왜 허기진 것처럼 허기진 친구가 뭔가 앞에 보이는 먹거리를 다 먹고 싶어 하지 몸에 안 좋은 거를 가려 먹진 않잖아요. 네, 이런 거와 비슷하게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뭔가 당장 보상을 받을 만한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일 들키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오래 걸리는 거를 못 견디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 기복 역시 굉장히 심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뭔가 당장 이제 받아야 될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충분할 경우에 이성의 힘은 강해지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합리적이고 안정된 상태가 되게 되고, 바로 내가 즐겁지 않아도 좀 참고 견디고 나중에 더 큰 나한테 보상과 이득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즉각 보상보다는 지연 보상이라고 하는 나중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이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도파민이 부족할수록 이성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본능은 이제 불만족스럽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동적이고 뭐 쾌락 추구형의 이런 행동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면서 즉각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즉각 보상. 근데 즉각 보상을 주는 거의 대부분은 전부 다 중독이 되는 것들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도파민이 충분하다면 이성의 조절 능력이 충분하고 지연 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공부에 지장이 된다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내가 조절하고 적절한 정도로 내가 좀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공부나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도파민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나한테 충족을 주는 이런 즉각 보상. 이게 이제 대부분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얻는 보상, 이런 즉각 보상을 조금 더 원하는 상태가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이제 두 가지 경우, 내가 뭔가 성취를 잘 해도 적당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인정을 받아도 적당한 보상이 이제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도파민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봤을 때 나도 자랑스러운 어떤 일을 했을 때 집에서 그거를 칭찬해주고 이제 좋아해주고 이렇게 되게 되면
도파민은 아이들의 뇌에 가장 충분하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보통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이 뭔가 성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성적이라는 거는 쉽게 올라가고 부모를 쉽게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아이가 도파민이 너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오랫동안 뭔가 유지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없다면 그 아이는 오랜 시간 걸려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통한 보상은 점점 원치 않게 되고요. 이 화살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만 뭐 단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나 스마트폰 같은 즉각 보상을 주는 활동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도파민, 나쁜 도파민 이런 게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도파민은 뇌 안에 보상 회로라고 하는 곳에 작동하는 이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지연 보상이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참고 견뎌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이때 얻어지는 도파민은 매우 우리 몸에 건강한 도파민이에요. 지연 보상이 되는 도파민은.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걸 잡으면 바로 나한테 보상이 되는 거. 이렇게 즉각 보상을 주는 것들은 점점 우리 뇌를 어렵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는 좋지 않은 도파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식과 비교를 한다면 이게 슬로우 푸드, 패스트 푸드 이런 걸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슬로우 푸드라는 거는 사실은 조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뭔가 우리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고요.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지연 보상이 되는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연 보상을 이제 추구하는 슬로우 푸드 같은 이런 도파민은 우리 뇌의 전두엽에 어떤 문제 해결 고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겠죠. 이게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되려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실패나 실수나 이런 것들도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연 보상을 이제 추구할수록 우리의 전두엽의 기능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게 될 거고요. 이 패스트푸드처럼 즉각 보상, 뭐 바로 사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는 해롭고 뭐 성인병에 걸린다든지 이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역시나 뇌에도 똑같습니다. 이 즉각 보상은 뇌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뇌의 전두엽의 기능은 점점 더 즉각 보상을 많이 추구할수록 더 이제 약해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지연 보상보다는 즉각 보상이 쉽고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이 뭐 달고 이런 어떤 디저트 같은 음식이 사실은 더 맛있고 땡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음식을 오래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이제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맛있는 거를 알지만 우리가 충분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디저트는 그야말로 이제 아주 조금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는 형태로 조금 어떤 형태를 조금 만족을 주는 형태의 식습관을 가져가게 되겠죠. 이 지연 보상과 즉각 보상도 사실은 그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든다면 아이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면서 받는 지연 보상을 충분히 받고 집에 와서 조금 즉각 보상을 주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 아무도 걱정을 안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습관으로 잘 만들어야 이제 되는 거지. 이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 쉽게 만들어지는 어떤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간식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밥 먹기 전에 막 간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죠? 간식을 밥 먹기 전에 먹으면은 식사를 거의 안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생활 패턴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식사를 먼저 하고 간식은 식후에 조금 하는 이런 형태를 잘 만들어 줘야지만 아이도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생활 습관이 이제 몸에 익숙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중독에 이제 보통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독의 단계. 예. 중독을 일으키는 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뇌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그 구조물들의 어떤 특징이 내가 이게 좋다라고 하는 like, 내가 뭔가 좋은 어떤 감정, 이 좋은 감정은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점점. 그러나 내가 뭔가를 원하는 want, 원하는 감정은 이 강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독의 3단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중독의 1단계 때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이게 동시에 다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게임이 너무 재밌고 게임을 너무 원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중독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게임이 한다고 해서 아주 좋지는 않은 이제 그런 단계.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거는 아닌 단계로 2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내가 계속 게임은 원하는 단계.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때는 스스로 뭔가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이거를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가 좀 어렵죠. 근데 2단계를 넘어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은 내가 게임만 하게 되면은 엄마한테도 떳떳하지 못하고 나도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공부는 더 못하게 되고 이래서 이 게임이 나한테 너무 지장을 주고 난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게임을 놓을 수 없는 어떤 상태 이게 이제 3단계가 되게 되겠죠. 이제 이런 단계로 모든 중독에 빠지는 것들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점점 내가 이제 좋아하진 않지만 원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중독의 어떤 어원을 따져보면 노예라고 하는 데서 중독의 어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중독의 3단계까지 빠지게 되면은 정말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파민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태를 보통 보상결핍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원시뇌가 본능이 충족이 안 돼서 도파민을 더 이상 신피질에 공급을 해주지 않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예. 그래서 보상결핍의 원인은 보통 원시뇌의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원시뇌가 잘 못 먹어서 불만족이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결핍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원시뇌가 자꾸만 불만족스럽게 되는 이유는 성취감, 인정받기 부족 이런 게 큰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점점 더 양은 많아지고 내용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도파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너무 어려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도파민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공부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도파민을 공급해주지 않는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정받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도파민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발생한 도파민 부족을 예, 이제 즉각 보상을 스마트폰으로부터 이제 받는 형태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보상 결핍의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고리를 아무리 돌려서 열심히 대안을 마련하고 이래 봐야 나한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이제 힘들어서 도파민 보상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학자가 이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 모아서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지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보상결핍 증후군, 영어로는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 이게 그야말로 보상결핍 증후군,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영어가 바로 이제 한국말의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환경적으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한테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들한테서 중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중독. 예. 그래서 술에 빠지는 사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 또 이제 도파민 부족을 먹는 걸로 자꾸만 해결을 하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는 충분한데 먹는 행위 자체가 도파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먹는 거를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비만이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식이 중독이라고 요즘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중독의 문제가 잘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예, 그래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의 대표적인 병이 이제 ADHD라고 하는 병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서 ADHD가 너무너무나 많이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통계만 봐도 ADHD로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뭔가 강박적인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내가 하기 싫지만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행위 중독의 형태가 이 강박장애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인터넷 게임하는 거, 또 옵세시브 텍스팅이라고 하는 게 SNS 이런 걸 놓지 못하는 거, 또 도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강박 행동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 중독 역시도 저런 중독 행동이나 이런 강박 행동의 한 일종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이 보이는 가장 마지막의 형태의 어려움이 사람이 좀 공격적이 돼요. 예, 그래서 남하고 굉장히 경쟁하고 남을 어떻게든 뭔가 좀 공격적인 걸로 남보다 조금 더 앞서려고 하는 너무 욕심을 더 부린다든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뭔가 충동성과 공격성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흔하게 출현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인 거죠. 근데 이 문제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다 쉽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안에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굉장히 뭐 술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뭔가 게임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데 뭔가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좀 충동적이고 이런 행동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뭐 최근에 운전을 해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뭔가 이제 난폭 운전이라든지 이제 공격적인 이제 운전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어떤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난폭 운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모두 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도파민이 너무 부족한 보상결핍 증후군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역시도 이 도파민이 부족한 이제 보상결핍 증후군 형태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문제라든지 요즘 학교 폭력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상결핍 증후군은 결국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이성의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워낙 이성이라고 하는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능의 욕구 조절을 잘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제력 있는 이런 행동, 좋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게 보상결핍이 되어버리니까 전두엽의 이성을 담당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 내 몸 안에 있는 야수가 화난 상태를 적절히 제어를 못하게 되고요. 그런 게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각 만족형의 이런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인이 되고 이런 게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쾌락추구 행동을 보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상결핍 상태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산만해지고 또 멍하고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분노 화 조절이 안 된다든지 우울함을 많이 경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쉽게 생기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성인이 이제 보상결핍 상태가 된다면은 먹는 거 조절도 너무 못하고 스마트폰을 놓지도 못하고 술이라든지 다른 뭔가 중독에 빠지는 것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도파민 부족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어떨 때 분비되는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뇌 안에서 아주 극소량 어떤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 이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금씩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도파민 부족을 알아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피 검사를 했느냐 저녁에 피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도파민의 양이 달라질 거고요.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저거를 검사하는 방법은 뭐 24시간 하루 종일 소변을 모아서 도파민이 분해될 때 나오는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기도 있는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파민은 뇌 안의 보상회로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도파민을 말씀을 드린 건데 보상회로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도파민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병 환자다 그러면은 몸을 움직이는 뇌 영역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도파민 검사를 해봐야 그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싶은 보상회로의 도파민이 부족한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 뇌의 보상회로의 도파민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뭔가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뭐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가지고 도파민 부족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알아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쾌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영어로는 이제 아네도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무쾌감증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좀 쉽게 무쾌감증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뭘 해도 이게 감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뭘 들어도 뭘 먹어도 뭘 봐도 이게 좋은지 모르겠고 그냥 무덤덤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묵회감증인데 도파민이 부족할 경우에 이런 묵회감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도파민이 부족해서 만약에 스마트폰 게임이나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뭐 맛있는 거를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거를 뭐 들려줘도 이거에 대해서 좋은지도 모르고 오직 원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잠을 때만 행복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는 예, 묵회감증이 심한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묵회감증은 몇 가지 설문 체크로 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묵회감증 선별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점수가 한 20점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보고요. 20점에서 30점 사이면은 도파민 부족이 약간 있는 상태, 이제 30점이 넘어가게 되면 도파민 부족이 뭐 많이 의심이 되는 상태, 예,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친구가 나는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엄마가 자꾸만 너 중독인 것 같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본인은 하고 싶지도 않은데 끌려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겠죠.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정확하게 묵회감증 상태 역시 이제 알아볼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나 이게 얼마나 내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검사 결과가 정확성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제 도파민 부족을 좀 알아보기 위한 검사 중에 기질 및 성격 검사라는 게 있어요. 예, 기질 및 성격 검사. 예. 그래서 왜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도파민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도파민에 굉장히 예민한, 그래서 도파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너무 불편한 아이들이 있고요. 타고 태어난 기질이. 또 어떤 기질은 도파민이 부족해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뭐 견딜 만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자, 도파민이 부족해도 그냥 견딜 만한 친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중독 현상이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도파민이 많이 필요해서 도파민이 충분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도파민이 너무 부족한 상태. 이런 상태가 쉽게 오는 아이들은 쉽게 어떤 중독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위에서 보는 검사 결과 제가 위아래 이제 두 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위에 보이는 검사 결과는 기질의 맨 처음에 이제 자극 추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게 도파민에 얼마나 예민하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자극 추구가 지금 47점인 친구인데 저 정도면은 도파민에 아주 예민한 정도는 아닌 거예요. 보통 정도? 예, 그렇게 도파민에 아주 예민하지도 않고 밑에 성격에 좀 아래쪽에 보면은 성격 위에서부터 5번째, 6번째 자율성 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이제 도파민을 얼마나 잘 공급받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위에 있는 친구는 84점, 91점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파민에 예민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도파민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없는 이런 친구인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는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중독이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아주 높지가 않고 나한테 뭔가 해가 된다면은 그런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은 내가 좀 조심해서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처럼 이제 기질 중에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아요. 83점 정도? 그래서 이런 친구는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친구예요. 많이 필요한 친구. 근데 이런 친구가 아까처럼 자율성 연대감을 보시면
1.5점밖에는 안 돼요. 1.5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공급받고 있는 도파민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맨 아래 이제 자율성 연대감을 합친 점수를 보시면은 100점 만점에 1점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지내면서 도파민을 거의 공급받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죠. 나는 도파민이 많아야 되는 사람인데 도파민을 저렇게 공급받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면 굉장히 스마트폰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도파민을 어디선가 대리만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먹는 거도 조절을 잘 못할 가능성도 있고 스마트폰도 한번 잡으면은 밤새서 하려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조절도 잘 못하고 참고 견디는 거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다 보면은 학교도 자꾸만 안 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질 및 성격 검사를 통해서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량 뇌파 검사라는 걸 통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정량 뇌파 검사는 뇌의 전극을 이제 두피에다가 전극을 여러 개를 놓고 뇌가 작동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는 이제 전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작동할 때는 이 전기적인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전극을 붙여서 측정한 게 뇌파고요. 이거를 이제 정량화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어떤 검사를 보게 되면 빨간 거는 너무 많아진 거, 파란 거는 너무 줄어든 거, 이렇게 불균형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녹색은 이제 정상인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오는 친구들의 뇌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의 뇌파상의 이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맨 좌측, 정량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저기 이제 양쪽 옆에 보이는 게 귀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쪽이 빨간 게 전두엽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패턴을 보이는 친구들은 지금 전두엽의 기능이 도파민 부족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들게 된 경우고요.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우리 뇌가 도파민 부족으로 뇌의 기능에 뭔가 조금 어려움이 이제 발생을 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아주 정확하게 도파민의 부족을 측정해내는 이런 생물학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고로 이제 도파민 부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받아보고 이 스마트폰 중독이 과연 뇌 기능의 이상이 뇌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뇌를 먼저 건강하고 좋아지게 만드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도파민이 조금 많아지게 하는 행동 교정, 습관 교정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아이한테 스스로 스마트폰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뭔가 치료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뇌파 검사를 했는데 도파민 부족이 아주 심하지 않아서 뇌파 검사는 매우 정상적이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뇌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치료는 이제 많이 필요 없을 거고요. 네. 바로 이제 이 친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도파민 부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도 상담을 하고 아이와도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조금씩 아이한테 도파민이 충분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치료의 어떤 스케줄과 방향을 잡아서 이제 해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뇌파가 좋아지는 경과고요. 제일 좌측이 처음에 왔을 때고, 그 다음에 뭐 한 3개월, 뭐 6개월 이런 거에 걸쳐서 점점 뇌파가 다 녹색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뇌가 점점 건강해지는 과정, 과정을 이렇게 뇌파 검사를 반복해서 해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조금 이제 뇌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뭔가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뭐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전에 질문을 조금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질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하면서 지식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푹 빠져서 다른 일은 뒷전으로 한다. 그렇다고 교육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자제시키면 오히려 교육에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옛날에는 뭐 마약 중독 그러면은 마약을 못하게 하면은 이게 치료가 됐거든요. 마약을 못하게. 예. 자, 근데 이 스마트폰은 이제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스마트폰 중독에 빠졌다고 스마트폰을 못 쓰게 만들면 그 사람이 이제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독의 치료의 관점을 이런 환경이 없는 데서 이거를 안 하는 거, 이거는 완벽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식이 중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중독을 치료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자극과 나한테 노출이 되어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적절한 시간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게 중독의 치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너무 자제를 못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완전 금지시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치료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옆에 있지만 내가 스스로 보상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적정한 시간 잘 지킬 수 있게 뭔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스마트폰을 치료하는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마트폰을 완전 뭔가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어떤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어떤 이제 친구가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제 아이들한테도 우리 친구가 아직은 뇌가 뇌 어떤 이성의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해서 스마트폰처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조금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조금 어려운 거고. 근데 우리 친구가 점점 이제 뇌가 발달하고 커지면서 이제 뇌가 좋아지면서 이런 나에게 좋은 내가 놀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한 시간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습관을 잘 만들 때 부모로부터 이제 적절한 좋은 뭔가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너무 많이 쓴다고 혼이 나거나 야단을 맞거나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조금 어렵고요. 스마트폰을 적절한 시간 내가 조절을 잘해서 잘 쓸 때 이때 적절한 어떤 보상, 뭐 용돈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키워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스마트폰 시간 통제 어플로 아이의 핸드폰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데 매번 부딪히게 된다.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지 고민이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예.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통제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런 미리 정해져 있는, 약속되어 있는 이런 시간이 아이한테 조금 뭔가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말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도파민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다른 걸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어지는 도파민이 내가 하루를 지내는 데는 좀 부족한 경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자꾸만 뭔가 좀 어플을 좀 더 풀어달라, 시간을 더 달라, 계속 이렇게 요구가 이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큰 거는 아닌데요. 이 통제의 권한을 부모님이 모두 다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뭔가 강제로 통제를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공격성이라고 할까? 불평불만 이런 거를 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부모님이 이런 너무 통제권이나 키를 쥐고 계신 이거를 조금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거를 이제 놓는 방법은, 뭔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시간을, 일정 시간 이제 이내로 잘 조절할 때 뭔가 보상을 주는 이런 형태로, 예,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아이와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 통제에 대해서 아이와 적절하게 아이의 그런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은 네가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냐?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로 좀 풀어주면은 네가 좀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더 만족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의 어떤 좋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지금 매일 1시간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시간 가지고 아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계속 막 스마트폰 한 번만 풀어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엄마가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시간이 뭐냐? 너 아이는 뭐 더 많은 시간을 원하겠죠? 뭐 다른 아이를 보면 한 3-4시간 쓴다. 그 아이가 원하는 시간을 모두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 그러면은 너한테 1시간 이외의 시간을 더 할애해서 너한테 뭔가 보상으로 줄 수 있다. 그 대신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뭔가 저녁에 뭔가 잘 씻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너한테 이런 좋은 행동이 잘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조금 더 허용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아이와 스마트폰 시간에 대해서 아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수용을 해서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더 좋고요. 저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뭔가 이렇게 통제받는 것 자체가 뭔가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이제 뭔가 부모에 의해서 뭔가
나의 어떤 이제 요구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태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욕은 더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와의 어떤 뭐 이야기나 어떤 뭐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더 엄마로부터 뺏어내는데 아이는 머리를 더 돌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통제하는 어플이 만약에 아이와의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이거를 사실은 좀 풀어주시고 일정 시간 이내로 아이가 잘 조절할 때 용돈이나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해주시고 예, 그 보상을 통해서 아이가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런 뭐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낸다든지 그래서 아이는 본인이 스마트폰을 내가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어떤 보상을 받아서 용돈을 만들어 놔야 내가 스마트폰 요금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스마트폰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이제 방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스마트폰 비용을 낼 수 있는 돈은 내가 스마트폰을 적절한 시간 이내로 잘 사용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키워지는데,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더 되겠죠. 부모가 조절을 해주시려고 하시면은 아이는 스스로 통제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보면은, 자, 어떤 시간대 사용이 가장 해로운지 궁금합니다. 실천 가능한 폰 절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은 뭐 시간대는 어떤 시간에 사용이 더 해롭고 덜 해롭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있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노는 시간인 거죠.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내 노는 시간. 내가 아침에 놀지 저녁에 놀지 이거는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녁에 너무 늦게 밤에 잠자기 전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이 되면 이 스마트폰이 발산하는 이 빛에 의해서 사람의 뇌 안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좀 주변이 깜깜해졌을 때 나오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방해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저녁 늦은 시간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특히 잠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뇌는 어쨌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일정 시간에 뭔가 뭐 식사 시간부터 시작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일정하게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은 더 안전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역시도 너무 밤에 잠자기 전 어떤 시간을 제외하고 어떤 시간을 딱 마련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놀 수 있는 어떤 시간에. 그래서 너는 스마트폰을 이제 이 정도의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습관이 잘 들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런 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시간대는 사실은 뭐 어떤 게 뭐 해롭고 해롭지 않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취침 전 시간을 피하는 것과 또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하는 게 조금 더 뇌에는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 예,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실천 가능한 폰 절제 방법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폰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를 평생 뒤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실 수 없거든요. 부모님이 관리를 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줄어든 거는 이거는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아까 폰 사용하는 어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폰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어플로 아이가 뭐 청소년기 동안에 스마트폰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잘 막아 놓았다고 이제 하시더라도 아이가 이제 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나한테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은 주체할 수 없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큰 문제를 부모가 막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아이 스스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셔서는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어플로 막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나이 어린 아이 스스로의 뭔가 충동이나 이런 욕구 조절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미취학이나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이면은 스스로 자유시간을 조금 주고 자유시간 이내에서 조금씩 절제해서 사용하는 거에 용돈이나 이런 보상을 주셔서 아이가 스스로 스마트폰 절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실천 가능한 폰 절제 방법은 부모가 대신해 주지 마시고 아이가 폰 사용의 절제를 잘할 때 사실 이제 보상을 줘서 아이한테 칭찬해 주고 용돈을 주고 보상을 줘서 이 방법을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라. 이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게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도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보는 건 게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뭐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뇌에서 도파민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 이게 좀 적극적이고 이제 상호 어떤 뭔가 게임하는 거는 조작을 하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작을 하면서 조금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느냐 아니면 유튜브 방송은 그냥 이제 시청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내가 상호작용은 하지 않지만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는 나한테는 이제 노는 시간과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유튜브 방송 보는 것도 이제 게임하는 것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파민을 이제 대리 만족받기 위해서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보는 거 역시도 중독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방송 보는 거를 안 하거나 멈추거나 덜 하거나 이렇게 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게임보다는 그 강도가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게임을 하는 시간 따로 뭐 유튜브 방송 보는 시간 따로 이거를 나누는 것보다 그냥 노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게임을 하던 유튜브 방송을 보던 뭐 다른 뭘 하던 그거에 관계없이 그 노는 시간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거에 보상을 두는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 게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유튜브 보는 시간, 이거를 절대 나눠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해야 하는 건가? 그래서 이 게임 유튜브 방송과 게임하는 시간을 모두 다 합해서 본인한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노는 시간으로 정해 놓으시는 게 더 좋고요. 그 시간 자체를 아이들이 스스로 잘 조절하고 통제를 할 때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런 뭔가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첫 번째가 뇌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칭찬과 인정을 말하는 건 말고요. 그래서 이제 뇌 치료는
뇌파 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아이가 전두엽의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뇌를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치료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치료의 방법에는 뭐 뇌 자극술이나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약물을 이용한 이제 치료가 이제 될 수가 있고, 저거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아이의 이제 뇌 상태를 평가를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 그런 걸 보여드렸죠. 사람의 뇌에는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보상회로가 존재를 하고, 뭐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제 고통회로가 존재를 하고, 예,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이게 스마트폰을 하는 것 자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쪽으로 접근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고통을 주는 회로 쪽으로 잔소리를 하시고 벌칙을 주시고 뭐 스마트폰을 뺏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이 고통회로가 작동할 수 있어요. 뭔가 이제 부모님이 뭔가 강제를 해서 뭔가 벌을 줘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게, 예.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노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면, 그죠? 예, 스마트폰은 제가 아까도 노는 시간인데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 자체는, 그래서 노는 거에 너무 개입을 하는 거는 내가 너무 방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브레이크에 해당이 되는 고통회로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반항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통회로를 이용을 해서 아이에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아이는 뭔가를 숨기는 게 많아지고요. 거짓말을 더 하게 되고, 네. 점점 이제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쪽으로 머리를 더 쓰게 되고요. 부모가 더 강력하게 제한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뛰어넘는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통회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는 더더욱 더 뭔가 보상회로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신, 예,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상회로를 사용하는 방법, 똑같은 스마트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거를 혼을 내서 고통회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에는 보상이 없고 점점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을 할 때 보상을 더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써서 보상을 더 하면서 아이의 어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이용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칭찬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내가 지금 뭐 용돈 받고 있는 것도 충분하고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줄이는 것 자체에 용돈 보상을 하는 게 별로 큰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기가 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용돈을 다 없애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용돈이 없어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용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만드셔야 부모가 용돈으로 네가 조절을 잘했을 때 너한테 보상을 줄 거야 하는 말이 먹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이들마다 사연과 문제점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딱 듣고 모든 아이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용돈을 어떻게 주고 계신지,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어느 수준인지, 정말 뇌기능 검사를 받아봐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아이한테 스케줄을 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커다란 어떤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칭찬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셔서, 또 아이가 그 칭찬을 원하는 환경을 또 만드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태를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 조절을 잘할 때 용돈을 주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 스마트폰 게임에 연령 제한이 있는데 형이 하는 걸 보고 9살 동생이 12세 이상의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 주말에 가끔 시켜주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저게 뭔가 뭐 폭력성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컨텐츠에 노출이 될 경우에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거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나이나 이제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하게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앞설짜리가 12세 이상의 게임을 뭐 잠깐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나 이런 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보이는 어떤 컨텐츠가 아이의 어떤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이제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12세 이상의 게임을 하는 거를 조금 조절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나이가 어린 이제 아이가 그런 좀 연령대가 넘어가는 이제 게임과 콘텐츠를 통해서 뭐 너무 어떤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너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한테 해를 줄 수 있는 뭔가 어떤 위험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게임의 콘텐츠로부터 부적절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그거를 적절한 연령대로 좀 이제 제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